1993년 가을, 서울에서 가장 화려한 동네라 불리던 압구정동. 한복판에 누구나 부러워할 삶을 살고 있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서윤이, 당시 32살이었습니다. 남편은 국내 10대 재벌 그룹 계열사의 상무였고, 시아버지는 그룹 부회장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윤이 씨가 살던 압구정동 고급 아파트는 당시 서울에서 가장 비싼 평수 중 하나였고, 집 안에는 전용 운전기사가 상시 배치되어 있었으며, 옷장에는 일본과 홍콩에서 공수해 온 명품들이 가득 걸려 있었습니다. 이웃들은 그녀를 보며 복 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바깥에서 바라보면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흠잡을 곳 없는 완벽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1993년 10월 17일 일요일 오전, 서윤이 씨는 아무런 예고도, 아무런 메모도,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사라졌습니다. 그날 아침 그녀는 여느 날과 다름없이 가족과 함께 식사를 마쳤고 차분하게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운전기사에게는 오늘은 혼자 나간다고 짧게 말했고, 핸드백 하나만 챙겨 현관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그것이 서윤이 씨를 직접 목격한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그녀의 행방은 단 한 곳에서도, 단 한 사람에게서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당시는 CCTV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시중은행 몇 곳과 일부 대형 건물 로비에만 드물게 설치되어 있었을 뿐, 골목과 도로, 지하철역에는 카메라가 없었습니다. 일반 시민이 휴대전화를 갖는 것은 상상조차 어려운 시대였고, 삐삐를 허리춤에 차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꽤 앞서가는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누군가를 찾는다는 것은 오직 발로 뛰고, 눈으로 확인하고, 입으로 물어보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기록도 없고, 영상도 없고, 신호도 없는 그 시대에 한 사람이 사라지면 그것은 정말이지 완전한 사라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수색의 과정은 재벌가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 선에서만 조용히 은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서윤이 씨가 사라진 지 열흘이 지나도록 재벌가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인 실종 신고가 접수된 것은 친정 어머니가 딸과 전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직접 경찰서 문을 두드리고 나서였습니다. 경찰이 재벌가 측과 접촉을 시도했을 때 돌아온 말은 짧고도 단호했습니다. 집안 문제이니 우리가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더 이상 깊이 파고들기 어려웠습니다. 1993년 재벌의 이름 앞에서 공권력도 쉽게 물러서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이 알 수 있는 어떤 방식으로도 그녀를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몇 가지 의문이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완벽해 보이는 삶을 살던 32살의 재벌가 며느리가 아무런 예고도 없이 사라진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재벌가는 왜 열흘이 지나도록 실종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은 것이었을까요? 그들이 그토록 숨기려 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세상 앞에 드러난 그 집안의 실체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993년 10월 17일 일요일 아침, 서울 압구정동의 가을 하늘은 맑고 높았습니다. 한강 건너편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가로수 은행잎을 흔들었고, 아파트 단지 안에는 주말 특유의 고요하고 느긋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단지 안을 산책하는 노인 몇 명, 자전거를 타는 아이들, 세차를 하는 중년 남성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고, 그 풍경은 어느 가을 주말과도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 아침 서윤희 씨는 평소와 다를 것 없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적어도 주변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서윤희 씨는 1961년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산의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고 이화여자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에서 무역회사 직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또렷한 이목구비와 단정한 말씨, 영어와 일본어를 구사할 줄 아는 능력 덕분에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인상 깊은 여성으로 통했습니다. 직장에서도 성실하고 꼼꼼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거래처 일본 바이어들과의 미팅에서는 통역 없이 협상을 이끌어낸 적도 있었습니다. 그녀가 남편 강준혁 씨를 처음 만난 것은 1985년 직장 동료의 소개를 통해서였습니다. 강준혁 씨는 당시 국내의 재계 서열 8위 안에 드는 대성그룹 창업주 강병수 씨의 차남이었습니다. 훤칠한 키에 해외 유학까지 다녀온 강준혁 씨는 당시 서울 사교계에서 꽤 이름이 알려진 청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2년간의 교제 끝에 1987년 봄에 결혼식을 올렸고 서윤희 씨는 그때부터 대성그룹 부회장 집안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딸의 결혼식 날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걱정의 눈물인지는 그때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결혼 초반 서윤희 씨의 삶은 바깥에서 바라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습니다. 신혼집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50평형이었고 결혼 선물로 받은 차량은 당시 최고급 국산 세단이었습니다. 시댁은 강남구 삼성동의 단독주택이었는데 대지만 수백 평에 달했습니다. 명절이면 유명 백화점에서 공수한 선물 보따리가 쌓였고 해외여행은 1년에 두세 차례씩 다녀왔습니다. 친정 식구들은 그녀가 잘 살고 있다고 믿었고 서윤희 씨 역시 처음 몇 년간은 그렇게 여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이 5년을 넘어서면서 서윤희 씨의 일상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남편 강준혁 씨는 그룹 계열사 상무로 재직하면서 점점 바깥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출장이라는 이름으로 자리를 비우는 날이 잦아졌고 집에 돌아와도 말이 없고 차가웠습니다. 부부 사이에 아이가 없다는 사실도 집안에서 끊임없는 압박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결혼 6년이 지나도록 자녀가 없는 것은 당시 재벌가의 시각으로는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책임은 언제나 며느리에게로만 돌아왔습니다. 서윤희 씨는 크고 작은 병원을 오가며 검사를 받았지만 의학적으로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올 때마다 오히려 더 큰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보다 더 깊은 문제는 시어머니 허옥순 씨와의 관계였습니다. 허옥순 씨는 재벌 창업주의 아내로서 수십 년을 살아온 사람이었고 며느리에 대한 기준이 매우 엄격했습니다. 서윤희 씨가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그것은 항상 부족하거나 잘못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제삿날 음식 준비의 방식부터 친정 방문 횟수, 손님 접대 방법, 심지어 집 안 가구 배치까지 집안의 모든 기준은 허옥순 씨가 정했고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은 처음부터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서윤희 씨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불만을 겉으로 드러내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친정 어머니에게도 오랜 친구에게도 속 이야기를 잘하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그저 단정하게 웃으며 할 일을 했습니다. 그 침묵이 괜찮의 표시인지 더 이상 말할 기력이 남아있지 않음의 표시인지 아무도 깊이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실종 당일 아침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날 서윤희 씨는 오전 7시 반쯤 일어나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남편 강준혁 씨는
이미 지인과의 골프 약속이 있다며 이른 시간에 집을 나간 뒤였습니다. 서윤희 씨는 혼자 조용히 식사를 마쳤고 설거지를 마친 뒤 침실 들어가 외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한층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었고 화장도 꼼꼼하게 했습니다. 가정부 이 씨의 눈에도 그날의 서윤희 씨는 평소보다 조금 더 정돈된 모습으로 보였다고 훗날 진술했습니다. 서랍장을 열었다 닫는 소리,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을 오래 들여다보던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고도 했습니다. 그녀가 현관을 나서기 전 가정부 이 씨에게 저녁은 따로 먹을 테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운전기사 박 씨에게도 같은 취지의 말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혼자 다녀오겠다. 필요하면 연락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운전기사 박 씨는 그 말을 특별히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가끔씩 혼자 외출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윤희 씨는 핸드백 하나만 든 채 아파트 정문을 걸어서 나갔고 그것이 그녀를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늦게 남편 강준혁 씨가 귀가했을 때 집에는 아내가 없었습니다. 가정부 이 씨는 낮에 혼자 외출했다고 전했고 강준혁 씨는 처음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밤이 깊어져도 서윤희 씨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강준혁 씨는 그날 밤 처가에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허옥순 씨에게 보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기다렸습니다. 혹은 기다리는 척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아도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고 그때서야 강준혁 씨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전화 한 통이 이후 모든 것을 결정짓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허옥순 씨는 아들의 전화를 받자마자 며느리가 어디 갔느냐고 물었고 강준혁 씨는 어제 낮부터 연락이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허옥순 씨의 첫 반응은 경찰에 신고하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집안 망신이라는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재벌가 며느리가 하루 밤새 집을 나갔다는 사실이 바깥에 알려지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며칠은 집안 사람들끼리 조용히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서윤희 씨가 자주 가던 미용실, 친하게 지내던 지인의 집, 가끔 들른다던 백화점 몇 곳을 돌아다녔지만 아무런 단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열흘이 흘렀습니다. 서윤희 씨가 사라진 지 열흘째 된 날, 친정어머니 박순자 씨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딸과 마지막으로 통화한 것은 실종 사흘 전이었습니다. 그때도 서윤희 씨는 별일 없다고 잘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어딘가 가라앉아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박순자 씨는 나중에 말했습니다. 그 느낌이 마음에 걸려 며칠 후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고 사위 강준혁 씨에게 연락할 때는 윤희가 친구 만나러 갔다는 짧은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닷새가 더 지나도록 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버스를 타고 서울 강남경찰서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1993년 10월 27일의 일이었습니다. 경찰이 재벌가의 연락을 취했을 때 돌아온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강준혁 씨 측은 가정사이니 집안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했고 시어머니 허옥순 씨는 아예 경찰과의 직접 접촉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친정어머니의 공식 신고가 접수된 이상 경찰이 손을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당시 강남경찰서 형사과에 배치된 김 형사와 오 형사 2명이 초동 수사를 맡았고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은 서윤희 씨의 마지막 동선 파악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동선을 확인할 방법이 거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1993년 당시 압구정동 일대에는 CCTV가 사실상 없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정문에 경비원이 있었지만 걸어서 나가는 입주민을 일일이 기록하는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을 추적하는 것도 지금처럼 즉각적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은행을 통해 서윤희 씨 명의의 계좌 거래 내역을 요청했고 며칠 후 확인된 결과는 단 하나였습니다. 실종 당일 오전 압구정동 인근 은행 지점에서 현금 70만 원이 인출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창구 거래가 아닌 통장으로 직접 출금한 것이었고 그것이 서윤희 씨의 마지막 금융 흔적이었습니다. 70만 원이라는 금액은 수사관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당시 물가를 기준으로 70만 원은 작은 돈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장기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금액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줄 돈인지 스스로 쓸 돈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경찰은 해당 은행 창구 직원들을 조사했지만 그날 수많은 고객을 상대한 직원들 중 서윤희 씨를 특별히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후 수사는 서윤희 씨의 인간관계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친구들과 지인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대학 동창, 직장 동료, 결혼 후 사귄 지인들 등 수십 명을 조사했지만 공통적인 대답은 비슷했습니다. 서윤희 씨는 시댁 생활이 힘들다는 말을 가끔 했지만 도망치겠다거나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겠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냥 버티는 수밖에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학 시절부터 가장 친하게 지냈다는 친구 정미연 씨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실종 2달 전쯤 서윤희 씨가 전화를 걸어 한참 동안 말없이 울기만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고 전화를 끊은 뒤로 다시는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가장 주목한 것은 남편 강준혁 씨의 태도였습니다. 아내가 사라진 지 열흘이 지나도록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 친정 어머니에게 제때 알리지 않은 이유, 그리고 수사관과의 면담에서 시종일관, 짧고 건조한 대답만 내놓는 태도가 수사관들에게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강준혁 씨는 아내와 사이가 나빴느냐는 질문에 특별히 그런 건 아니었다고 답했고, 최근 다툼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나 가정부 이 씨는 조금 다른 진술을 남겼습니다. 실종 이틀 전 저녁 부부 사이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을 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내용이었는지는 정확히 듣지 못했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고 했습니다. 수사는 시작부터 안개 속에 있었습니다. 단서는 적었고 협조는 부족했으며 시간은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남경찰서의 초동 수사는 시작부터 벽에 부딪혔습니다. 서윤희 씨의 마지막 동선은 실종 당일 오전 은행 현금 인출 이후로 완전히 끊겼고 목격자도 영상도 물적 증거도 없었습니다. 수사관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발로 뛰며 사람들의 기억에 의존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억들조차 서로 엇갈렸고 재벌가의 벽은 수사의 방향을 번번이 가로막았습니다. 경찰은 서윤희 씨가 실종 당일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교통수단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압구정동 인근 택시 기사들을 대상으로 탐문 수사를 벌였고 인근 버스 노선의 기사들도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1993년 당시에는 택시 요금 정산 기록이 수기로 관리되었고 승객 정보를 따로 기록하는 시스템이 전혀 없었습니다. 수십 명의 기사를 면담했지만 서윤희 씨를 기억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지하철 역사에는 승하차를 기록하는 장치가 없었고 개찰구를 통과하는 승객의 모습을 담은 영상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가 두 번째 주로 접어들면서 경찰은 서윤희 씨가 스스로 사라진 것인지 아니면 외부의 힘에 의해 사라진 것인지를 판단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자발적 실종이라면 어딘가에서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았고 타의에 의한 실종이라면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경찰은 두 가지 가능성을 동시에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서윤희 씨의 친정 식구들은 딸이 스스로 사라질 사람이 아니라고 강하게 주장했고 시댁 측은 가출 가능성을 반복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은 처음부터 정반대였고 그 간극은 수사 내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진술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아파트 단지 경비원 최 씨의 증언이었습니다. 최 씨는 실종 당일 오전 10시쯤 서윤희 씨가 정문을 걸어 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혼자였고 걸음걸이는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표정이 굳어 있었고 평소 가끔 건네던 인사를 그날은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서윤희 씨를 직접 목격한 마지막 증언이었습니다. 정문을 나선 뒤 그녀가 어느 방향으로 걸어갔는지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수사 3주째로 접어들면서 경찰은 시댁을 본격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강준혁 씨를 경찰서에 소환해 장시간 조사했고 시어머니 허옥순 씨에게도 출석을 요청했습니다. 강준혁 씨는 여전히 일관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실종 이유를 짐작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한 가지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강준혁 씨가 실종 당일 저녁 지인 여성과 강남의 한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내가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되는 상황에서 외부 약속을 소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강준혁 씨는 그것이 이미 잡혀 있던 약속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수사관들의 시선은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 허옥순 씨는 끝내 경찰서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대신 집안 법무팀 변호사를 통해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그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며느리와 별다른 갈등이 없었고 평소 며느리의 상태가 안정적이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안정적이지 않았다는 표현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경찰이 추가 질의서를 보냈지만 이후 법무팀을 통한 회신은 2달 동안 오지 않았습니다. 수사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경찰이 확보한 것은 사실상 3가지뿐이었습니다. 실종 당일 현금 70만 원 인출, 오전 10시쯤 정문을 걸어 나갔다는 경비원의 목격, 그리고 실종 이틀 전 부부 사이에 언쟁이 있었다는 가정부의 진술이었습니다. 이 3가지 단서는 각각 따로 놓고 보면 하나같이 불완전했고 서로 연결해도 사건의 전모를 설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수사는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고 서윤희 씨의 친정어머니 박순자 씨는 매일 경찰서를 찾아와 제발 딸을 찾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수사관들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건이 미제로 굳어지는 과정은 언제나 조용합니다. 총성 한 방이 울리는 것도 누군가 공식적으로 포기 선언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수사관이 다른 사건을 맡게 되고 파일이 서랍 안으로 들어가고 전화를 걸어오는 사람의 수가 줄어들면서 어느 날 문득 그 사건은 더 이상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서윤희 씨의 실종 사건도 그렇게 조금씩 잊혀져 갔습니다.
1993년 말 강남경찰서 수사팀은 사실상 적극적인 수사를 중단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사건을 종결한 것은 아니었지만 새로운 단서가 나오지 않는 이상 더 이상 진전이 어렵다는 내부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담당 형사였던 김 형사는 이후 다른 강력 사건을 맡게 되었고 서윤희 씨 파일은 미제 사건 보관함으로 옮겨졌습니다. 친정어머니 박순자 씨가 경찰서를 찾아온 횟수는 여전히 잦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새로운 단서가 나오면 즉시 연락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1994년이 되었습니다. 서윤희 씨가 사라진 지 꼭 1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시댁인 대성그룹 측에서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강준혁 씨는 여전히 계열사 상무로 재직하며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고 시어머니 허옥순 씨는 며느리의 실종에 대해 공개적으로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재벌가의 일상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계속되었습니다. 친정어머니 박순자 씨는 혼자 딸의 사진을 들고 압구정동 일대를 돌아다니며 혹시 이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돌아오는 대답은 대부분 고개를 젓는 것이었습니다. 그 무렵 서윤희 씨의 친정 측과 시댁 측 사이에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윤희 씨 명의의 재산 처리 문제였습니다. 결혼 후 남편과 공동으로 취득한 부동산 일부와 예금 계좌가 문제가 되었는데 시댁 측은 서윤희 씨가 가출한 것이므로 해당 재산에 대한 처리 권한이 남편에게 있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친정 측은 실종자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맞섰습니다. 법원은 실종 선고를 내리기 위해서는 최소 5년이 경과해야 한다는 민법 규정을 들어 즉각적인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결국 재산 문제는 수년간 해결되지 않은 채 양측의 감정만 극도로 악화되었습니다. 1995년 실종 2년째가 되던 해에 한 가지 새로운 흐름이 생겼습니다. 서윤희 씨의 대학 시절 친구 정미연 씨가 직접 사설 탐문 활동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정미연 씨는 자비를 들여 서윤희 씨의 생전 행적을 다시 추적했고 그 과정에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서윤희 씨가 실종 약 3개월 전부터 강남의 한 법률사무소를 정기적으로 방문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소 직원의 기억에 따르면 서윤희 씨는 이혼과 관련된 상담을 받으러 왔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상담했는지는 변호사 비밀 유지 원칙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 사실은 서윤희 씨가 실종 전부터 결혼 생활을 끝내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첫 번째 구체적 단서였습니다. 정미연 씨는 이 사실을 경찰에 알렸고 수사팀은 해당 법률사무소를 찾아가 확인 작업에 나섰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서윤희 씨가 상담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상담 내용은 끝까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법원에 관련 기록 제출 명령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비밀 유지 원칙을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또 하나의 벽이었습니다. 1997년 실종 4년째가 되었습니다. 한국 사회는 그의 말 외환위기라는 거대한 충격 앞에 멈춰 섰습니다. IMF 구제금융 신청 소식이 전해지면서 온 나라가 혼란 속에 빠졌고 대성그룹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계열사 몇 곳이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고 강준혁 씨는 상무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룹 전체가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치는 가운데 서윤희 씨의 실종은 더 깊은 곳으로 묻혀갔습니다. 친정어머니 박순자 씨는 그의 겨울 딸이 살아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붙들고 홀로 새해를 맞았습니다.
그 믿음만이 남은 전부였습니다. 2000년 봄 서윤희 씨가 사라진 지 6년 반이 지난 어느 날 오전 경기도 광주시 외곽의 한 야산에서 등산객 2명이 길을 잃고 헤매다 우연히 낯선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경사면 아래에 수풀이 우거진 곳에 낡은 핸드백 하나가 반쯤 흙에 덮인 채 놓여 있었습니다. 가죽 소재였고 색은 원래 무엇이었는지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변색되어 있었지만 형태는 어느 정도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등산객들은 처음에는 누군가 버린 쓰레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니 핸드백 안에 무언가가 들어 있었고 주변 지면 아래로 흰 것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산을 내려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핸드백 주변 반경 수미터 안에서 사람의 뼈로 추정되는 유골이 일부 발견되었습니다. 유골은 장기간 야외에 노출된 상태였고 상당 부분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했고 수사관들은 핸드백 안에 남아있던 물품들을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분증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갑 안에 오래된 영수증 2장과 사진 1장이 보존된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성과 중년 여성이 나란히 서서 웃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미제 실종 사건 목록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발견 지점인 경기도 광주 야산은 서울 강남에서 차로 1시간 남짓 거리였습니다. 수풀이 깊고 등산로에서 벗어난 사면이어서 평소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담당 수사관이 핸드백 속 사진을 친정어머니 박순자 씨에게 보여주었을 때 박순자 씨는 사진을 손에 쥐자마자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사진 속 젊은 여성이 딸 서윤희 씨였고 옆에 서 있는 중년 여성은 자신이었습니다. 결혼 전 부산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했습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약 2달이 걸렸습니다. 2000년 여름 유골의 신원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서윤희 당시 실종 당시 32살. 사망 추정 시기는 유골의 부패 상태와 주변 식생 분석을 종합해 1993년 하반기에서 1994년 초 사이로 추정되었습니다. 즉, 실종 직후 혹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사인에 대해서는 유골 상태가 너무 손상되어 외상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소견이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타살인지 사고사인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인지 국과수는 어느 쪽도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신원 확인, 소식은 즉시 재벌가에도 전달되었습니다. 강준혁 씨 측 변호사가 연락을 받았고 시어머니 허옥순 씨에게도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댁 측의 공식 반응은 없었습니다. 조문도 성명도 사과도 없었습니다. 단지 법무팀을 통해 유골 인도와 관련한 법적 절차를 문의하는 공문 한 장이 경찰서로 전달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 박순자 씨는 그 공문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던 것인지 할 말이 없었던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유골 발견을 계기로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7년 가까이 잠들어 있던 파일이 다시 열렸고 새로운 수사팀이 꾸려졌습니다.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은 발견 현장 일대에 대한 정밀 감식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유골이 발견된 사면 일대를 수십 미터 반경으로 확대해 샅샅이 뒤졌습니다. 추가 유골부와 실이 거의 사가 없어진 의류 조각이 발견되었고 신발 한 짝도 나왔습니다. 신발은
당시 서윤희 씨가 즐겨 신던 스타일과 일치했다고 가정부 이 씨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타인의 흔적, 즉 제3자가 그곳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유골이 발견된 장소는 서울에서 가까우면서도 사람 발길이 드문 곳이었습니다. 그 장소를 서윤희 씨가 스스로 찾아간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그곳에 이르게 된 것인지 수사팀은 이 질문을 붙들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유골 발견 이후 재개된 수사는 처음 몇 달간 눈에 띄는 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새로 배정된 수사팀은 7년 전 초동 수사 당시 확보했던 진술들을 모두 다시 검토했고, 당시 조사를 받았던 관계자들을 차례로 다시 불러 면담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기억이 흐려진 부분도 있었지만, 오히려 세월이 지나면서 그때는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가정부 이 씨는 재면담에서 처음으로 구체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7년 전 조사 당시에는 부부 사이에 언쟁이 있었다는 정도만 진술했지만 이번에는 더 나아갔습니다. 실종 약 일주일 전 서윤희 씨가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꺼내 방 안에 두었다가 다시 집어넣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넣으려 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모습이 마음에 걸려 기억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실종 전날 저녁 서윤희 씨가 혼자 거실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넘기고 있었다는 것도 처음 털어놓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서윤희 씨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운전기사 박 씨도 재면담에 응했습니다. 박 씨는 실종 당일 서윤희 씨가 혼자 외출하겠다고 했을 때 평소와 다른 점을 하나 느꼈다고 했습니다. 서윤희 씨가 지하 주차장을 나서면서 잠깐 멈춰 서서 아파트 건물을 한번 올려다봤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고 이내 걸음을 옮겼지만 그 시선이 묘하게 기억에 남았다고 했습니다. 7년 전에는 별것 아닌 것 같아 말하지 않았는데 유골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야 그 장면이 다시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수사팀은 이 진술들을 종합하면서 서윤희 씨가 실종 전부터 어떤 결심을 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했습니다. 이혼 상담을 받았다는 사실, 여행 가방을 꺼냈다가 다시 집어넣은 행동, 사진첩을 들여다보던 모습, 그리고 아파트를 마지막으로 올려다보던 시선, 이 단편들을 이어붙이면 한 가지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서윤희 씨는 그날 어딘가로 떠나려 했고 혹은 이미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이 경기도 광주의 야산이었다는 사실이 단순한 가출이나 자발적 잠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수사의 핵심은 다시 한번 강준혁 씨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수사팀은 강준혁 씨를 소환해 유골 발견 장소에 대해 알고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강준혁 씨는 전혀 모르는 곳이라고 답했습니다. 그 장소에 가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수사팀이 강준혁 씨의 1993년 당시 차량 이동 기록을 추적하면서 한 가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실종 당일 오후 강준혁 씨가 골프를 쳤다고 주장한 골프장 측 기록에 그의 이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골프장 예약 장부와 캐디 배정 기록 어디에도 강준혁 씨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실종 당일 자신이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강준혁 씨를 다시 소환해 당일 행적에 대한 집중 조사를 벌였습니다. 강준혁 씨는 처음에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이후 골프가 아니라 지인을 만났다고 번복했습니다. 누구를 만났느냐는 질문에는 사적인 자리였다며
구체적인 답을 피했습니다. 수사팀은 강준혁 씨의 진술 번복을 중요한 수사 포인트로 삼았고, 그를 용의자 선상에 올려놓고 주변 인물들에 대한 탐문을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물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은 흔적을 지우기에 충분한 세월이었습니다. 장례는 2000년 가을에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유골은 친정 측이 인도받았고 박순자 씨는 딸을 부산의 선산에 안장했습니다. 강준혁 씨도 시어머니 허옥순 씨도 장례식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서윤희 씨의 오랜 친구 정미연 씨는 그날 영정 사진 앞에 오래 서 있었다고 합니다. 말없이 오래. 장례가 끝난 뒤에도 수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준혁 씨의 실종 당일 행적이 거짓으로 드러난 이상 수사팀은 그를 중심으로 한 조사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결정적 물증 없이 7년 전 사건을 입증한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수사팀은 강준혁 씨의 주변 인물들을 광범위하게 조사했고 당시 그가 접촉했던 사람들을 하나씩 추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001년 초 수사팀에 제보 한 통이 들어왔습니다. 익명이었습니다. 제보자는 자신이 1993년 당시 대성그룹 계열사에서 근무했던 직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가 전한 내용은 간단했지만 충격적이었습니다. 서윤희 씨가 실종되기 약 2달 전, 강준혁 씨가 계열사 내부의 비자금 관련 서류 일부를 집으로 가져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가 이후 회사 금고에서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제보자는 당시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재벌가에 밉보일 것이 두려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서윤희 씨의 유골이 발견되었다는 뉴스를 보고 나서야 제보를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수사팀은 이 제보를 즉각 검토했습니다. 비자금 서류와 서윤희 씨의 실종 사이에 어떤 인관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한 가지 가설이 떠올랐습니다. 서윤희 씨가 이혼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집 안에 보관된 서류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그것이 강준혁 씨에게는 결코 외부로 새어나가서는 안 되는 것이었을 가능성이었습니다. 변호사 상담 내용이 끝까지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도 이 가설과 맞물렸습니다. 서윤희 씨가 이혼 협상 과정에서 그 서류를 활용하려 했다면 강준혁 씨 입장에서는 그녀의 존재 자체가 위협이 될 수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대성그룹의 1993년 전후 내부 회계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영장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제보 내용만으로는 압수수색에 상당한 이유가 소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익명 제보 하나만으로 재벌 계열사의 내부 자료를 강제로 들여다보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사팀은 다른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당시 계열사 회계부서에 근무했던 직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임의 협조를 구했지만 대부분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재벌가 영향력이 작동하고 있었고 오래전 일을 굳이 건드려 불이익을 감수하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2002년 가을 사건에 다시 한번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강준혁 씨가 재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었습니다. 상대는 서울의 한 중견 기업 임원의 딸이었고 양측 집안 사이에 이미 상견례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서윤희 씨에 대한 실종 선고가 법적으로 완료된 것이 2000년 말이었으니 법적으로는 재혼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유골이 발견된
지채 2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재혼을 추진한다는 사실은 서윤희 씨의 친정 식구들과 지인들에게 커다란 충격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친정 어머니 박순자 씨는 강준혁 씨의 재혼 소식을 듣고 처음으로 언론에 직접 나섰습니다. 지역 신문 기자를 만나 딸의 죽음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호소했고 경찰이 수사를 계속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박순자 씨의 인터뷰가 신문에 실리자 일부 시민단체가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여성인권단체 한 곳이 사건을 공론화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나섰습니다. 작지만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수사팀에는 다시 시민들의 제보 전화가 이어졌고 그중 일부는 수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 봄 수사팀은 마침내 결정적인 방향 전환의 실마리를 쥐게 되었습니다. 강준혁 씨의 실종 당일 실제 행적을 직접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인물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 인물은 1993년 당시 압구정동 인근에서 주차 관리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래전 일이라 확신하기 어렵다는 전제를 달았지만 실종 당일 오후 강준혁 씨의 차량으로 기억되는 차가 특정 건물 앞에 세워져 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 건물은 경기도 광주 방면으로 향하는 국도 초입 인근에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숨을 죽이고 이 진술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 봄 주차관리원의 진술은 수사팀에게 오랜만에 찾아온 실질적인 실마리였습니다. 수사팀은 그의 진술을 토대로 해당 건물 일대를 다시 조사했고 당시 그 건물을 오갔던 사람들을 추적했습니다. 그러나 10년이라는 세월은 너무 길었습니다. 건물은 이미 재건축되어 흔적이 없었고 당시 그곳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진술은 서로 엇갈렸습니다. 주차관리원의 목격이 강준혁 씨의 차량이었다는 것을 뒷받침할 추가 증거는 끝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은 다시 한번 벽 앞에 섰습니다. 그 무렵 대성그룹은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고 있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의 여파가 5년을 넘어서까지 이어지면서 주력 계열사들이 잇따라 매각되거나 법정 관리에 들어갔고 창업주 강병수 씨는 2002년 말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강준혁 씨는 아버지 사망 이후 그룹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뗐고 재혼 후에는 강남의 아파트를 처분하고 이사를 갔습니다. 시어머니 허옥순 씨는 삼성동 단독 주택을 팔고 친척 집 근처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한때 서울 경제계에서 이름을 날리던 집안이 조용히 흩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수사팀은 2004년까지 수사를 이어갔지만 기소에 필요한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강준혁 씨의 실종 당일 거짓 알리바이, 법률사무소 상담 기록의 존재, 익명 제보자의 비자금 관련 진술, 주차관리원의 목격 증언. 이 모든 것들은 각각으로는 의미 있는 단서였지만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하기에는 어느 하나 충분하지 않습니다. 검찰은 수사팀의 보고서를 검토한 뒤 현 단계에서 기소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고 사건은 다시 미제 보관함으로 돌아갔습니다. 친정어머니 박순자 씨는 2005년 봄 딸이 사라진 지 12년째 되는 해에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이후 거동이 크게 불편해졌습니다. 그래도 해마다 10월이면 딸을 안장한 부산 선산을 찾아갔습니다. 걸음이 느려지고 지팡이를 짚어야 하는 몸이 되어서도 그 길만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박순자 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딸이 억울하게 갔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억울함을 풀어줄 방법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2013년
서윤희 씨가 사라진 지 꼭 20년이 되는 해에 사건은 뜻밖의 방향에서 다시 세상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 시사 잡지가 1990년대 재벌가의 가정, 폭력과 며느리, 인권 문제를 다룬 특집 기사를 기획하면서 서윤희 씨의 사건을 주요 사례로 다룬 것이었습니다. 기사는 서윤희 씨가 실종 전 이혼 상담을 받았다는 사실, 시어머니와의 극심한 갈등, 남편의 거짓 알리바이, 그리고 재벌가의 수사 비협조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사가 나간 뒤 온라인에서 큰 반향이 일었고, 사건을 처음 접하는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도 충격적인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그 기사가 나간 직후 당시 법률사무소에서 서윤희 씨의 상담을 담당했던 변호사가 은퇴를 앞두고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변호사 비밀 유지 의무는 의뢰인 사망 후에도 원칙적으로 유지되지만 그는 공익적 차원에서 최소한의 사실만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서윤희 씨가 상담에서 꺼낸 이야기는 단순한 이혼 문제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남편 명의로 은닉된 자산과 관련된 문서를 일부 확보했으며 이혼 과정에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당시 서윤희 씨가 매우 조심스러워했으며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말을 반복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증언은 20년 만에 사건의 윤곽을 처음으로 뚜렷하게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서윤희 씨는 집을 나서기 전 이미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은 재벌가의 비밀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변호사의 공개 발언을 토대로 재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했지만 핵심 관계자들의 상황은 이미 크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강준혁 씨는 재혼 후 건강이 악화되어 2011년에 사망했고 시어머니 허옥순 씨도 2009년에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직접 조사할 수 있는 핵심 인물이 모두 사라진 상황에서 재수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2025년 현재 서윤희 씨의 사건은 여전히 공식적으로 미제입니다. 누가 그녀를 죽였는지 혹은 그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인지 법적으로 확정된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20년이 지나 드러난 조각들을 이어붙이면 한 여성이 재벌가의 비밀을 손에 쥔 채 홀로 위험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는 그림이 어렴풋이 보입니다. 그 그림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이제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강준혁 씨도 허옥순 씨도 그 집안의 비밀을 알고 있었을 사람들도 대부분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은 것은 부산 선산의 작은 비석 하나와 아직도 딸의 이름을 부르는 박순자 씨의 목소리뿐입니다. 당신의 기억한 조각이 어디선가 잊혀져 가던 그들의 이름을 붙잡는 마지막 손길입니다. 여기는 추적자들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